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예. 그 중에서도 에고 3, 에고 3, 에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자, 오늘 할 내용은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103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읽으면서 한번 또 해보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쪽 오늘 할 내용은 에고의 해석 체계. 도대체 에고는 저번에 우리는 해석의 세계에 산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 해석의 세계에 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럼 에고는 어떤 식으로 만물을 해석하느냐, 판단하느냐? 에고의 해석 체계, 에고의 판단 시스템, 판단 체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해석의 세계에 삽니다. 삶이 두렵고 고통스럽다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들의 에고는 여전히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 문제라고 주장하겠지만, 자, 그럼 왜 에고의 해석이 두려움과 고통을 일으킬까요? 여기에서는 에고의 해석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의 해석 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분리와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에고의 해석 체계의 초석이자 대전제입니다. 둘은 사실 같은 겁니다. 분리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분리를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존재의 근원과의 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근원은 하느님, 도, 대하, 우주, 참나, 영혼, 그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리가 실제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실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근원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이에 근거한 믿음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근원의 우리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셀프를 대문자 셀프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리된 나가 진정한 나라고 믿고 이 나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나, 즉 에고는 이 거대한 세상과 수많은 상대를 앞에 두고서 격심한 무력감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에고가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마치 아빠와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갓난 아이처럼 사방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다시 무기력감, 좌절감, 공허함, 결핍감, 부족감, 자책감 등을 낳습니다. 이런 분리불안은 아이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근원적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원적 분리불안은 뭐겠습니까? 결국 존재의 근원, 그걸 하느님이든 불성이든 부처님이든 가시라고 부르든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이 존재를 초월한 근원이 있고 그것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이 느낌, 이게 바로 분리불안이거든요. 이 분리불안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애들이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 엄청 불안해 하잖아요. 엄마 없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분리불안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의 근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역사상 만인을 떨게 했던 독재자들, 예를 들어서 박정희나 히틀러 같은 군사 독재자들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철권 통치를 하면서 온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답한다면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박정희는 유신 헌법으로 영구 집권하려다가 부하의 총에 죽어야 했고 히틀러는 패망 직전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폭력성과 가혹함은 숨겨진 두려움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기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에고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이고 이 감정은 조건과 상황과 성격에 따라서 분노, 슬픔, 무기력, 죄책감, 수치심, 원망, 회피 등 다양한 감정으로 변화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분리감은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나는 다른 분리된 나들이 공격할까봐 항상 두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원과 우리를 분리시킨 결과로 우리는 두려움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분리감이 두려움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존재의 근원마저도 하느님, 부처님, 알라 이 모든 근원마저도 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분리된 나는 선도, 악도, 아군도, 적군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근원이 아닌 에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에고가 분리와 두려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이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때 에고의 도움, 즉 해석 체계는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회피와 투사가 그것입니다. 에고의 도움은 나 아닌 모든 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존재의 근원마저도 적으로 간주합니다. 에고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공격과 방어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가 면역질환 환자의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듯 심지어 에고는 나 자신마저도 공격합니다. 이처럼 에고가 스스로를 공격할 때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났어.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죄책감이잖아요. 결국 내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방어 체계의 첫 번째 수단은 억압 또는 회피입니다. 억압과 회피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같은 겁니다. 분리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식은 문제가 없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시하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기 귀찮아서 먹다 남은 음식을 카펫 밑에 쓸어버리거나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천적의 공격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카펫 아래에서 썩은 냄새가 배어나오고 타조는 적의 공격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채 하면서도 사실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에고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50대의 여성 가장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내담자가 흥분하고 기가 찬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대뜸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깨달음만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깨달음이 필요하죠? 현실은 무의미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무의미하죠? 그러자 이제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또 그분이 말했습니다. 모두 다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고통스럽게 보이나요?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누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필자의 눈을 피하면서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통스러운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왜 고통스럽죠? 그러자 그분이 뜸을 들이다가 마지못해서 말을 했습니다. 평생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는 몇 달째 생활비도 못 벌고 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생활비를 왜 못 벌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실 요새 저의 방과 후 수업이 이번 학기에는 신청자가 부족해서 폐강되었거든요. 저는 정말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폐강된 것이 세상 탓인가요? 아니면 내 탓인가요? 내 생활비 때문에 아이들이 나의 방과 후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자 그분이 저의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결국 깨달아야 하는 근본 이유는 돈을 못 벌기 때문이네요. 만약 내가 이번 학기에도 학생도 많고 수입도 괜찮았다면 여전히 깨달아야 한다고 느꼈을까요? 그러자 그분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깨달음이 내 삶의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해결할 수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돈 벌고 세상 사는 것이 두려운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평소 명상과 깨달음에 관심이 많아서 수십 년 동안 마음 공부를 해온 분인데 허무하게도 이분의 깨달음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현실 도피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에고는 계속 현실을 위해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국 현실 도피하는 방법이 타탁이죠. 타탁이 외면하기 이런 건데 이분은 이제 외면하기죠. 결국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건데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해서 이래.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회피 억압이죠. 자, 하여튼 허무하게도 이분이 깨달으려고 하는 것의 진정한 목적은 현실 도피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더 이상 회피하기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다시 에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시킨 회피 전략이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요. 그 문제들이 이제 너무 커져서 이제 내가 폭발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에고가 말합니다. 아무데나 만만한 것에 쏟아버려. 자, 이게 바로 에고의 두 번째 도움 방식인 투사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건 회피고 이건 이제 투사죠. 투사는 쉽게 말하면 탓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뭔가 탓을 하는 겁니다. 상황 탓, 조건 탓. 투사란 한마디로 그 누구든 내가 아닌 것, 더 쉽게 말해서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던지고 쏟아내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가 분리감에서 비롯된 온갖 감정을 분리감 또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온갖 감정을 내부에서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불행하고 두려운 거야. 에고의 관점에서는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감을 쏟아낼 너를 찾아내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우리의 분리감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투사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속죄일에 실천해야 하는 의식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이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느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론의 곁에는 양 한 마리가 있고 아론이 염소에게 손을 얹고서는 그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상징적으로 옮깁니다. 상징적 의식이 끝나면 그들은 이 염소를 이 광장에서 때려서 쫓아냅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양의 의원입니다. 영어로 scapegoat라고 하는데 이게 희생양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에고도 항상 문제점을 느낄 때마다 외부에서 희생양이 될 사람과 조건을 찾아서 탓하려고 합니다. 투사가 일어날 때 가장 흔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가벼운 짜증이든 극심한 경로든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분노도 모두 우리의 투사를 정당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한마디로 분리감, 즉 두려움의 투사가 모든 분노의 근본 원인이자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분노나 판단이나 비판의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당신이 타인에게서 당신 속에 있지만 회피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의 분리감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상대에 대한 판단, 비난, 비판이며 그 판단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에고는 분리감의 매력에 이끌립니다. 에고의 정체를 생각하면 그 이유도 명백합니다. 에고가 회피와 투사의 전략을 구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에고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 유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란 단순히 분리가 실제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분리를 실제라고 믿음으로써 에고라는 거짓나, 즉 환상이 존재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리를 믿는 한 에고는 계속 지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분리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순간 에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리와 분리감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투사하는 한 우리는 분리를 실제로 믿고 에고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에고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분리감을 계속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고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분리감의 소멸, 다시 말해서 일체감입니다. 분리감의 반대가 일체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원홀리스라고 하는데 에고에게는 일체감이 죄인입니다. 에고는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지만 반대로 이러한 분리감의 소멸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에고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분리감과 공격의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분리감을 많이 느낄수록 투사를 통한 공격의 필요와 강도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면 할수록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불안도 마음 한구석에서 더 커져갑니다. 어쨌든 마음의 일부분은 우리가 타인을 거짓 공격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불안은 더 늘고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나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공격하고 나면 다시 그가 나를 반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방어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공격하면 할수록 너도 더 많이 너 자신을 방어해야 하고 반대로 나도 그만큼 너의 반격에 나를 방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방어의 목적은 적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이나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고가 분노와 이로 인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선악의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방어의 목적은 적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이나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죠. 냉전시대 때 이제 후르시초프하고 케네디하고 대치했는데요. 그때 미국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핵폭탄을 개발해서 언제라도 미국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엄청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련을 감시해야 된다고 그때 소련 상공에 정찰기 띄워서 계속 미국 감시하다가 소련이 그걸 또 격추시켜서 그 조종사를 인질로 잡아서 또 유엔에서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자기들을 핵폭탄으로 공격할지 모른다는 집단적인 두려움과 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냉전시대. 결국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시대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미국도 소련도 미쳐 있었어요. 소련이 미국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이 소련을 공격할 의도도 없었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미국은 소련이 핵폭탄을 쏠지 모른다고 두려워서 더 많이
무기를 만들어내고 소련을 감시했고, 소련은 반대로 미국이 자신들을 핵폭탄을 쏠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뭐 더 많이 또 이제 뭐 핵폭탄도 만들고 한 거죠. 결국 상대방이 공격하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무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기를 많이 만드니까 상대방이 그걸 보고서 두려워서 또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또 더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 폭탄 쏘고 지구가 멸망하겠다 하는, 끝장나겠다는 두려움까지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쿠바 사태인데요. 쿠바에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서로가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 대치하다 보니까 쿠바가 미국에 붙어 있잖아요. 쿠바에서 미사일 쏘면 미국 다 파괴할 수 있거든요. 쿠바에 소련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이제 나중에 확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진짜 이제 3차 세계대전 난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이제 그러면서 절묘하게 협상을 하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에고가 분노와 이로 인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선악의 판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악의 범주에 든 대상에게 우리의 분노를 다 쏟아붓고 또 이를 정당화시킵니다. EFT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음의 사례가 우리의 분노란, 정당한 분노란 것이 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한의원에 부원장으로 취직을 했을 때 한의원에 뺀질이 간호사가 있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았답니다. 훗날 그녀에 대해 EFT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월급만 받고 요리조리 요령만 피우고 대표 원장님들 앞에서만 알랑방귀를 끼는 그녀를 보면 얄밉기도 하고 화도 나고 심지어 간악하다는 말까지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 감정들에 대해 EFT를 해보니 놀랍게도 그녀의 그런 행동을 나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그다지 부러워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논일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올라온 거고요. 모든 선악과 시비 판단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분리감을 투사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나 작은 집단이라도 악의 범주에 넣어서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차별과 편견의 근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분리감과 이에서 비롯된 분노를 쏟아부을 희생양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고 또 만들어집니다. 유사 이래로 인간의 역사가 모두 그러했습니다. 항상 선과 악이 규정되고 악이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분노가 조장되고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악에 대한 싸움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에고는 문제, 곧 분리감이나 두려움의 해결이 아니라 지속을 원합니다. 그것만이 에고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에고의 과도한 증식은 나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마치 과도한 면역이 생명체 자체를 파괴하듯이 에고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게 공격과 방어의 악순환 고리를 지속하도록 끊임없이 속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대상을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악으로 규정된 대상에게는 어떤 공격도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공격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상대가 나쁘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판단이 공격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고의 해석체계. 이게 내용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 번 읽으면서 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에고 해석체계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내가 분리된 어떤 게 있고 그게 나란 말이죠.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이라는 나가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덩치 큰 사람 보면 쫄리죠. 그리고 이 몸이 나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이게 바로 분리감입니다. 그럼 분리감 안 느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참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데요. 일단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한번 쭉 하여튼 쭉 듣다 보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쉬운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에고의 해석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